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이제 춥습니다. 아침에는 뭐 10도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뭐 오후에는 그래도 20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햇살은 따뜻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근린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확실히 낙엽이 노랗게 빨갛게 들어가지고 이제 가을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어, 여러분들 연봉 산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나의 연봉은 도대체 어떻게 책정이 되지? 그 더 중요한 거는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연봉은 알겠는데 그러면 똑같은 업종에서 똑같은 직무를 할 때 미국은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평소 이제 궁금했고요. 그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마침 비교할 만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연봉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연봉을 주는 사람 입장, 회사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연봉의 가치를 측정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끝에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동일 직무의 그 미국의 한국 기업의 그 동일한 연차의 직장인들은 연봉이 어떨까 비교를 좀 물어봤더니 답은 하더라고요. 물론 근거 자료의 출처까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조금 흥미진진합니다. 도대체 직장인들의 연봉 가치는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회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그리고 우리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그 어떻게 해야 연봉을 더 많이 받을까? 그 기준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일을 주고 평가를 또 해요. 그럼 평가할 때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찌 보면은 연봉을 책정하는 데의 기준은 사람을 뽑을 때, 입사할 때, 그 다음에 승격 승진을 할 때, 그리고 일을 시킨 다음에 일의 결과물을 갖고서 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시점의 기준이 결국은 연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연봉 산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면요. 인재 선발 기준을 알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인재를 선발을 할 때 회사에서 정한 공통 기준과 그 다음에 부서에 그 뽑고자 하는 신규 입사자의 그 수요가 있는 부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 이 두 가지 갖고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뭐 서류 심사냐 면접이냐 아니면 실기냐 뭐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가치를 판정할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정한 공통 기준, 그 다음에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 이 두 가지 잣대 갖고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정한 공통 기준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요,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요. 맥주 회사의 밸류 체인과 호텔의 밸류 체인은 다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에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달성할 목표가 있다면 지향점이라면 미션이 되는 거고 그건 너무 멀리 있으니까 10년 뒤에 실제 도달이 가능한 이상적인 회사의 그 모습에 대한 목표 그게 비전이에요. 통상적으로 비전은 3년짜리 또는 5년짜리 중장기 경영 전략이 수차례 뭐 3년짜리라면 3년 중장기 경영 뭐 4, 5년짜리라면 두세 번 정도 이 정도의 텀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목표거든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열애 없이 남다른 뭔가 일할 때, 그 다음에 행동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 그게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코드 오브 컨덕트 또는 행동 강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니까 지금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다른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의 열애 없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판단 기준. 이게 핵심 가치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뽑고 평가할 때, 재직자 평가할 때 이게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은 모든 직무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과 전문 역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준이 또 뭐냐면 직무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명세서 또는 작업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일하는 구체적인 행위들, 그걸 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들, 이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일의 진행 순서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할 때면 어떤 지식과 기술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게 총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직무 명세서 또는 작업 명세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물을 보면은 크게는 직무 기본 역량과 직무 전문 역량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직무 기본 역량은 행동에 대한 역량인데 모든 임직원들한테 적용되는 거는 공통 역량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부서 직무를 수행할 때만 적용되는 거라면 걔는 공통 역량이 아니라 직무 기본 역량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 담당자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그 직무 기본 역량은 커뮤니케이션이겠죠. 재무는 조금 그게 덜 하겠죠. 영업은 설득력이라는 게 좀 필요하겠죠. 이게 직무마다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태도, 또 행동 포함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거다. 그래서 직무 전문 역량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직무 기본 역량이나 공통 역량과 성질머리가 달라요. 두 번째는 연봉을 산정할 때 근거되는 거는 당연히 성과 평가, 연말에 하는 인사평가에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라는 것이 두 개를 다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맞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인사평가에서 업적평가, 역량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차등한다는 거죠. 보상이 차등된다는 얘기는 연봉이 차등된다는 거죠. 물론 성과급은 이례적이에요. 일회성이죠. 그러니까 연봉은 약정된 당신은 1년 동안에 이러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연봉을 보장하고 그건 연봉. 근데 플러스 알파 성과급이라는 게 있는데 성과급은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일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평가에 대한 업적평가, 역량평가는 연봉 산정에 대한 기준으로 들어가지만 특히 업적평가는 일회성인 성과급 보상할 때의 평가 자료예요. 그러니까 역량평가, 업적평가 모두는 연봉 협상에 반영이 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업적평가는 일회성 지급이 되는 성과급의 영향을 준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인사평가의 기준에 따라 그 값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 그럼 업적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사한 목표 또는 부서 목표와 연관이 된 개인 목표의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작년보다 동일한 직무, 동일한 과제 또는 유사한 과제인 경우라면 작년에 거뒀던 퍼포먼스보다는 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보통이에요. 근데 목표를 달성해야 잘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제의 성격 중에 이슈만 약간 다를 경우라면 업무 목표 대비 실적할 때 그 실적 부분은 작년의 퍼포먼스 성과보다는 반드시 업이 돼야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요. 역량평가는요. 업적평가는 목표 대비 실적이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역량평가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보인 능력과 역량의 발휘에 대한 그 보상이에요. 평가입니다. 그래서 루틴은 업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역량평가가 되는 거고 전략과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상에 있어서도 역량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량평가는 루틴은 업무 진행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평가가 되는 거다. 근데 이때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돼 있어서 나름 객관적이에요. 다만 1년치를 한꺼번에 평가하려니까 사람의 기억력을 한계가 되니 분기별이든 격월이든 월이든 정기적인 성과 점검을 해서 그때마다 일을 시행한 과정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하자. 이때는 평가란 말보다는 점검이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키워주자. 목적은 성장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야 또 목표 달성이 되니까 당연히 부족한 부분 찾아서 능력 향상시켜주는 게, 능력과 역량을 개발시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 목표 달성할 거니까. 그런 기록들이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피드백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들이 기록으로 좀 남는다면 나중에 인사평가할 때, 역량평가할 때 한결 더 수월해지겠죠. 어쨌거나 그 회사에는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은 직급입니다. 근데 뭐 팀장, 뭐 그룹장, 파트장, 팀장, 사업부장, 본부장, 뭐 부문장, 이거는 직책이에요. 이건 둘은 다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한국 기업에서는 승진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게 신임 대리 승진이라 그러는데 신임 대리 승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승진이라 부르죠. 정확한 명칭의 승진은 구성원이 직책자, 단위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이 승진이에요. 그래서 다릅니다. 신임 팀장 교육은 승진 교육이고요. 신임 대리 교육은 승격 교육이에요. 어쨌거나 승격이든 승진이든 연봉은 향상이 돼요. 따라서 승격이든 승진이 될 때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연봉 상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승격은 회사에서 정한 연차에 도달이 됐고 축적이 됐고 그 다음에 인사평가 결과도 일정 수준 되면은 큰 무리가 없으면 뭐 대리과장은 조금 더 많이, 신임과장은 조금 더 좁게, 신임 차부장은 좀 적게 이런 비율로 승격이 됩니다. 근데 직책자 이 승진은 자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향후 자리가 날 것을 대비해서 신입 팀장이 되기 위한 후보자를 미리 선정을 해서 팀장을 위한 교육을, 육성 기회를 제공해서 양성을 해둡니다. 그 후보자 중에서 신임 팀장 자리가 날 때 또는 새로운 팀장 자리가 생겼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선발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승진 교육은 핵심 인재 관리 측면에서 운영이 돼요. 팀장 후보자 양성교육, 뭐 임원 후보자 양성교육 이런 식으로요. 어쨌거나 승격 승진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판단되는 기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승격 승진되는 게 연봉 형상에 도움되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승진 그리고 연봉 인상을 보상받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 보면 역으로 내가 왜 너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그 이유가 뭐야? 근거가 뭐야? 그 근거가 바로 회사에서 정한 인사평가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연말에 인사평가 할 건데 연봉을 내가 인상을 원한다면 인사평가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럼 역설적으로 연봉을 내가 잘 받으려면 인사평가의 기준, 그 기준을 알고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이 역량평가, 업적평가라는 거였죠. 그 업적평가, 역량평가 된 건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평가 때 평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 뭔가 불공정해. 불공정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목표에 대한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이제 배정이 된 전략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산 목표와 연관이 된 전략과제가 있어. 이제 그거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 그리고 측정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척도, 그런 실행 계획에 대한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된 거야. 일방적이야, 일방향이야. 그 왠지 다른 그 부서의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조금 차별받는 것 같아. 더 나가서 우리 부서만 좀 힘든 거 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이 답보가 되지 않았다, 보장이 안 됐다면 인사평가할 때 사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따라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 애사심은 떨어지겠죠. 불만이 생기겠죠. 그럴 경우 자칫 회사에서 유지해야 될 인재가 퇴사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사평가의 공정성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다. 특히 이게 돈과 연관이 되는 거니까 더욱더 그런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 그 시대 이슈가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공정한 인사평가 되려면 목표 설정 단계, 배분 단계, 성과 점검과 피드백 이 부분이 제대로 합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실행이 됐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평가가 되기 위한 지름길은요. 회사에서 정한 성과관리 제도 또는 성과관리 프로세스가 각 단계마다 공정하게 리더에 의해서 리더가 알고 할 줄 아는 것들 제대로 해서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가능하다. 그래야 나중에 인사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된다. 그래서 사실 공정한 인사평가의 지름길은요. 전략과제를 배정하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측정 방법을 정하고 평가 척도를 정하고 실행계획 부분을 수립할 때 이때 리더와 구성원 간의 합의 이 합의가 얼마큼 잘 됐느냐가 결국 공정한 평가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서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게 아니다 보면 합의점은 돼요. 구성원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어려운 거 하겠어요. 대신 그만큼 내 어려움, 내가 수행하는데 갭이 있으니 좀 키워주세요.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합의가 포함되는 거예요. 합의 안에. 그렇다면 조금 더 합의가 쉽지 않겠냐 이거죠. 자, 이제 25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대한 성과평가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죠? 이제 공정한 인사평가의 핫 이슈가 이제 떠올라요. 그리고 보상에 대한 직원들도 이제 칼 갈고 있을 겁니다. 이번엔 공정한가? 그 제대로 형평성 있게 아주 투명하게 배분 보상이 이루어질까? 아주 칼 갈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시기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시기를 앞둬서 조금 더 되돌아보는 시기를 갖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과평가, 인사평가가 중요하냐? 업적평가, 역량평가. 개인의 연봉 측정에, 연봉 책정에 관여되기 때문이에요. 없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결국 회사에 벗어나지 않느냐라면 연봉 인상인데 그 연봉 인상에 대한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두 번 좌절하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 하나, 내 연봉이 같거나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거.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래서 리더 입장이라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좀 갖자. 서비스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장인의 연봉 산출 기준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물론 이제 한국 기업하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 이제 두 개를 좀 비교치를 물어봤어요. 저는 제 이야기는 한국 기업의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미국 코스트코 거기에 만 2년 그다음에 영국계 삼성 테스코 지금의 홈플러스 과거에는 이제 그 영국계 회사를 운영했던 겁니다. 그 외국계 회사 연 6년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연봉이 책정되는지 그 경험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을 보니까요. 연봉 그 산정 기준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방식의 항목하고 비슷해요. 직급과 경력이 존중 반영이 된다. 평가 부분이 반영이 된다. 이건 당연하죠. 다만 이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차이점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직무급이 좀 역할과 직무급이 좀 크죠. 무슨 얘기냐면 공채라 하더라도 동기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연봉의 시작점이 달라요. 이게 경력이라면 당연히 그 달리 책정되는데 신규 입사자는 아예 시작조차도 같진 않아요. 모든 직무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거는 그 기복이 좀 그 뭐랄까요 그 한국보다는 그 외국계 기업의 성과급에 있어서는 냉철하죠. 그리고 여기는 또 협상이 좀 들어가요. 한국 기업보다는. 문제는 이제 외국어로 협상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직무와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르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하고 유통이 좀 가장 낮아요. 금융권이 제일 높고, 그죠? 물론 요즘은 뭐 IT 쪽이 더 높기도 합니다만은 복리후생. 그러니까 연봉에 그 반영되는 거에는 복리후생도 있다는 거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너 돈으로 받을래? 교육비에도 받을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톡 옵션도 이런 것도 있고요. 한국 기업은 좀 덜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스톡 옵션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거. 약정된 시간만 근무한다. 외국계는.
미국은. 근데 그 이상을 할 땐 초과 근무로서 거기에 적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 기업은 그게 조금은 덜 하죠. 협상이라는 게 미국 기업은 가능한데 한국 기업은 좀 덜 하죠. 한마디로 이제 비교하면은 한국 기업은 직급과 근속이 연봉 산출에 지금 비중이 큰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니다. 말 그대로 실력이다. 그리고 협상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연봉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준은 HRD 4년차 담당자 연봉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 근거 자료는 제가 그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미국의 사이트를 찾아보면은요, 직무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 시장가가. 그래서 HRD는 중중이에요. 중간보다 그러니까 중중 말 그대로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국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국내 기업 4년차, 그 다음에 그 HRD 직무로 놓고 봤습니다. 국내 기업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4천에서 6천 정도로 알려줬고요. 미국은 7만에서 9만 불 정도. 대기업이라면은 뭐 8천에서 10만 불. 거기에 뭐 스톡 옵션 들어가고요. 중소기업은 6만에서 8만 불. 그 다음에 산업으로 치면은 IT가 높게 나오고요. 한국은 산업으로 치면은 IT 금융. 그죠? 유통이 좀 낮습니다. 미국도 낮더라고요. 유통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 정도 금액이 된다. 추론해 보니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소개해 드렸고요. 연말에 다가올수록 이제 시기적으로 연봉 인상에 대한 부분, 뭐 승진에 대한 승격에 대한 기대 부분도 좀 있을 거고 해서 주제를 직장인의 연봉 산정 기준은 해서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 경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한 거고, 또 개인적인 궁금증이죠.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HRD 직무 하나만 놓고 해가지고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 내용은요, 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디스트에 올려져 있는 거니까요. 물론 요 유튜브 밑에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주소도 링크 해놓을 테니까요. 그 미국의 그 연봉 비교 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